아빠, 충청도 소도시 시장통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의 시장은 기름 냄새와 사람 소리로 가득했고 좁은 골목 사이로 상인들의 외침이 뒤섞여 울렸습니다. 5살짜리 사내아이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채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이 남자가 이 시장통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경호원 둘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고 지나치는 상인마다 힐긋힐긋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지방사업장 시차를 마치고 차로 향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아이를 막으려 팔을 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민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은반지였습니다. 민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습니다. 결혼식 날 민준이 직접 주문 제작해서 지수의 손가락에 끼워줬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3년 전 함께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새롭게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루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민주는 경호원의 팔을 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 바지가 시장 바닥에 닿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자 까만 눈동자가 눈물 속에서 민준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3년 전으로,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몇 초간 가만히 누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 오른편이 비어 있었습니다. 3년째 비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민주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시선이 저절로 갔습니다. 습관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넥타이를 매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보면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찡그리지도 않는 얼굴. 감정이라는 것이 서서히 마모되어 어느 날부터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식탁은 12인용이었습니다. 아버지 댁에서부터 내려온 넓은 원목 식탁이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그 식탁의 한쪽 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차려놓은 밥과 국이 맞은편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민준이 그만 차리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는 아직도 2사람분을 준비했습니다. 식탁 끝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수의 사진이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걸 손으로 잡으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주는 밥을 먹는 내내 그 사진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항상 그 사진으로 시선이 닿았습니다. 보고 나면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고 매일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봄 민주는 출장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수십 번 들었다 놓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박순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민주는 알았습니다. 박순자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장례는 사흘 만에 치러졌습니다. 민주는 그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납골 땅에 유골함이 안치되던 날 민주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으켜 세울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바닥을 치고 나면 그 아래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사회에 참석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서 오수진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생일이라고요.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민주는 치우라고 했습니다. 오수진은 아무 말 없이 케이크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아래 수백만 명이 저마다의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민주는 충청도 지방사업장 시차를 마치고 시장통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둘이 앞뒤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차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서류 더미를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민준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도록 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늘고 높은 소리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민준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려오는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민준을 향해 곧장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팔을 벌려 막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손에서 무언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민준의 눈이 그것에 닿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은반지였습니다. 가느다란 은빛 테두리에 작은 별 모양 하나가 새겨진 반지였습니다. 민준이 결혼 전 3군데 공방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화려한 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고 단 하나의 포인트로 지수가 좋아하는 별 모양을 넣었습니다. 세상에 2개가 없는 반지였습니다. 민준 자신과 지수만이 그 반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가 지금 이 아이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아이를 막아서며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2 발을 땅에 박은 채 민준을 올려다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바닥 위에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살짜리라고 믿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시장통의 소음이 그 한마디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상인 몇몇이 걸음을 늦추며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손바닥 위에 놓인 반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뻗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은빛 금속이 손끝에 닿는 순간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지 안쪽 테두리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직접 요청해서 넣은 문구였습니다. 민준은 엄지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보다 손이 먼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가져왔니? 민준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아이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시장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작은 분식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가게요. 엄마가 오늘 많이 아파요. 근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요. 이거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이 바닥을 치고 나서 생겨나는 종류의 담담함이었습니다. 6살도 안 된 아이가 엄마 병원비를 마련하겠다고 반지를 들고 시장통을 헤맨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똑한 코, 살짝 도드라진 눈썹선, 입술 아래 작은 점 하나. 민준의 심장이 이상한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얼굴 같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20년쯤 전에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가 대기 중입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무릎이 시장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이와 눈높이가 맞았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겁먹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하나의 목적만이 그 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한지수요. 민준의 손에서 반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손가락을 오므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귓속까지 올라왔습니다. 3년 동안 납골당 앞에서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식탁 끝 액자 속에서만 만났던 이름이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어온 사람의 이름이 지금 이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경호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차 세워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이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에 힘을 주어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분식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설수록 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분식집 유리문 너머로 인기척이 보였습니다. 민준의 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분식집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 3개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하나는 다리가 부러진 채 벽에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고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 특유의 묵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편 바닥에 이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볼이 꺼져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비쳐 보일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사진 속에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웃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아보았습니다. 이마의 선, 귀 아래 작은 점, 손가락의 생김새,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보다 먼저였습니다. 한지수였습니다. 서준이 엄마 곁에 쪼그려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아저씨 데려왔어. 여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 천장을 향하다가 서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서준 뒤에 서 있는 민준에게 옮겨갔습니다. 한 박자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지수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꿈치가 바닥을 짚었지만 힘이 없어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서준을 거칠게 끌어당겨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앙상한 팔을 벌려 아이를 감싸는 모습이 마지막 힘을 끌어모은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눈이 민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열로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도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납골당 앞에서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식탁 끝 액자를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3년이 지금 이 좁은 분식집 안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당신 빨리 나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수가 서준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뒷걸음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아직도 우릴 감시하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 온 걸 알면 이번엔 서준이까지 위험해져요. 어머니. 그 단어가 민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순자. 민준의 어머니. 지수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이 뜻하는 바를 민준은 아직 전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 담긴 공포가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안고 살아온 공포였습니다. 제발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나가요. 부탁이에요. 보내달라고 말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이 분식집 바닥에서 버텨온 사람이 남편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떠나라고 말하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엄마 등 뒤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물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누구인지 아이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는 다른 것이 그 눈 안에서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종류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세 마디만 했습니다. 구급차. 지금 여기. 전화를 끊고 민주는 지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도 안 가.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민주는 3시간 전에 모든 것을 끝내놓은 뒤였습니다. 안전가옥에 심어둔 도청 장치를 통해 박순자의 측근이 위치를 파악했다는 것을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음에 어떤 수를 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박순자의 유일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민주는 즉시 지수와 서준을 안전가옥에서 빼냈습니다. 전혀 다른 위치의 두 번째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빈 안전가옥 이불 속에 마네킹 2구를 눕혀두고 내부 곳곳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카메라에는 불꽃이 휘발유 위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화염이 치솟는 장면까지 전부 담겼습니다. 민주는 녹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불기둥이 치솟는 안전가옥의 모습이 마지막 프레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와 손자를 산채로 태워 죽이려 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본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산자락 단독주택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건물이 전소되었고 내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추정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순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장식장에서 샴페인 한 병을 꺼내 직접 따랐습니다. 잔에 거품이 이는 것을 바라보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야 끝났네. 그 시각 민주는 두 번째 안전가옥에서 서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작은 이불을 깔고 누워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색연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 한 채와 사람 셋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이 메어 아이에게 들킬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거실 테이블 위에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최철규의 자백 녹취록, 위조된 사망진단서 사본, 매수된 의사의 자백, 비자금 장부 복사본, 방화 현장을 담은 영상과 내부 카메라 녹화분,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은 박순자의 삶을 끝장낼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것들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고 싶습니다. 단둘이요. 박순자는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본가를 찾았습니다. 거실에는 박순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우미와 비서들은
모두 내보낸 뒤였습니다. 차잔 2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한 글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지수 사망 진단서를 위조하신 것, 갓난아이를 빼돌려 보육원 앞에 버리게 한 것, 그리고 어젯밤 안전가옥에 불을 지른 것, 전부 다요. 거실의 공기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2사람 사이에서 흘렀습니다. 박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다만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녹취록, 영상, 장부 전부요.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꺼내기 전에 아주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자수하십시오. 지수와 서준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시고 경찰에 자수하시면 제가 변호인단을 붙여서 형량을 최대한 줄여드리겠습니다. 박순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기회라는 단어를 예상하지 못한 눈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커지더니 어깨를 들썩이는 비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자수? 내가... 박순자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그릇이 아니야. 100번을 다시 돌려도 나는 똑같이 할 거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니? 서준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손자를 향해 뱉은 말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꺼졌습니다. 아들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밀었는데 어머니는 그 손을 걷어차고 아이에게까지 독을 뿜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잔에는 끝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기회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니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민준이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박순자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민준아, 내가 뭐라든 애미를 이길 순 없어. 이 그룹은 내가 만든 거야. 민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뵙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온 민준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민준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아니었고 땀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을 영영 놓아버리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은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은 2번째 안전가옥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모든 증거를 하나의 USB에 담았습니다. 최철규의 자백 녹취록, 위조된 사망진단서 사본, 매수된 의사의 자백, 비자금 장부 복사본, 방화 현장 영상과 내부 카메라 녹화본, 작은 USB 하나에 박순자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검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조여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3년 전과 달랐습니다. 12인용 식탁 끝에 혼자 앉아 밥을 먹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턱선에는 단단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경호팀장과 변호인단이 일렬로 도열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한번 둘러보고 USB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바로 위였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민준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안쪽 방문으로 서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민준은 돌아서서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 혼내러 간다. 금방 올게.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그 작은 손을 한번 꼭 잡았다 놓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 세대가 일렬로 출발했습니다. 본사 45층 대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였습니다. 박순자가 한 달 만에 소집한 자리였습니다. 단상 중앙에 박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여사는 팔짱을 낀 채 회의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총회 시작 시간인 10시가 되었습니다. 박순자가 마이크를 당겨 입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강민준 회장의 해임 및 경영위원회 체제 전환안입니다. 여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 몇 명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전에 이미 박순자의 입김이 닿아 있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때 대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그리고 표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박순자의 눈이 아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순자의 시선이 리모컨에 머물렀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장 역할을 맡은 이사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주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민준이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상 뒤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회의실의 목소리 하나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흔적도 없이 해. 밤에 불질러. 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시에 화면에는 한밤중 안전 가옥 외벽에 휘발유를 붓는 검은 옷의 사내들, 출입문을 봉쇄하는 장면 라이터가 던져지며 순식간에 치솟는 불기둥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들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주주 대표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당장 꺼.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철규가 창고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출산 직후 병원에서 아이를 빼내오라고요. 회의실의 소리가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태블릿 화면이 이사들에게 하나씩 배포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박순자 여사 명의 페이퍼 컴퍼니 새 꽃을 경유한 비자금 세탁 내역입니다. 5년간의 거래 기록이며 총액은 800억 원을 넘습니다. 동일한 자료는 이미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화와 영하 6위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거기에 수백억대 횡령까지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박순자가 매수해 두었던 이사들조차 이제는 여사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장 경찰을 불러라. 이사 중 최고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준이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눈이 대회의실 뒷문을 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만은 또렷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수액 자국이 남아있는 팔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잡고 걸어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아이는 회의실 안 수십 명의 어른들에게 겁먹지 않고 엄마의 휠체어 옆을 지키며 걸었습니다. 한지수와 강서준이었습니다. 화상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순자가 불태워 죽이려 했던 며느리와 손자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박순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 벌어졌고 입이 반쯤 열린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단상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다 불타 죽었는데. 여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마이크가 그 말을 고스란히 잡아 회의실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자기 입으로 범행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수의 휠체어가 민준 옆에 멈추었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수가 올려다본 민준의 얼굴에는 아까까지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잠깐이지만 부드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 엄마 휠체어 바퀴 옆에 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단상 위에 주저앉은 박순자에게 닿았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엄마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회의실 정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 6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수사관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방화 및 살인 미수, 영하 6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조용해진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 위에 군림하며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손목이었습니다. 경찰이 여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회의실 문까지 끌려간 박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 뒤로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휠체어 옆에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도연아, 아니 민준아, 찢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내 애미다. 애미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절규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긴 몇 초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어젯밤 본가에서 마지막 기회를 내밀었을 때 그 모든 감정은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서준의 손을 꼭 쥔 채 반대쪽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절규가 계속되었지만 민주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세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도 창으로 오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안에 쌓여있던 3년치의 무언가가 그 숨과 함께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 혼냈어요? 민준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3년 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응, 혼냈어. 2달이 지났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별장 마당이었습니다. 지수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2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던 팔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픽이 하나 없던 볼에 연한 홍조가 돌아 있었습니다. 2발로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차가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보며 지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민준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놓치면 사라질까봐 눈을 뗄 수 없다는 듯이요. 민준이 차문을 닫고 지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지수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2달이 아닌 3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2 팔을 벌려 지수를 안았습니다. 지수의 어깨가 작았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민준의 품 안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 사람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아빠, 마당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서툴게 엮은 민들레 꽃목걸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줄기가 삐뚤하고 꽃이 반쯤 꺾여 있었지만 아이가 혼자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준이 민준 앞에 멈춰 서더니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팔을 쭉 뻗어 민준의 목에 꽃목걸이를 걸어주려 했지만 키가 닿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며 한 번 더 까치발을 올렸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자 서준이 환하게 웃으며 꽃목걸이를 민준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민들레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민준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서준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별장 마당에 맑게 퍼졌습니다. 지수가 2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한 팔로 서준을 안은 채 다른 팔로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 사람의 체온이 섞였습니다. 서준이 아빠 목에 걸어준 꽃목걸이의 민들레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12인용 식탁 끝에 혼자 앉아 사진만 바라보던 남자가 지금 살아있는 두 사람을 두 팔로 안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라는 걸 민주는 이 순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장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낡은 사진이 놓여있던 자리에 새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별장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수가 웃고 있었고 서준이 아빠 목에 매달려 까르르 웃고 있었고 민주는 두 사람을 아는 채 눈이 먼저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주는 액자를 서랍이 아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이 액자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액자를 한번 바라보고 미소 지은 뒤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펜을 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전화를 끊고 정확히 11분 뒤였습니다. 민주는 그 11분 동안 분식집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준을 품에 안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인 3년이라는 시간이 그 침묵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서자 지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민준의 눈빛을 보고 나서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들것에 실리면서도 서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고 서준은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쥔 채 들건 옆을 졸졸 따라갔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이 분식집 바닥에서 엄마 곁을 지키며 3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주는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기록 남기지 마. 경호팀장은 20년 넘게 민준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민준이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호팀장은 즉시 녹음기를 끄고 대기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실 하나 잡아. 내 이름 말고 가명으로 등록해. 병실 앞에 우리 경호원 2명 세워. 누구든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들여보내지 마. 특히 본가 쪽 사람은 절대로. 경호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안에 수십 가지 질문이 담겨 있었을 테지만 팀장은 그중 어느 것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만 돌아왔고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지수가 응급 처치를 받는 동안 민주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3년 전 기억이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출장 중에 걸려온 전화, 교통사고로 아내가 사망했다는 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와 있던 박순자, 늦었어라는 짧은 한마디, 흰 천으로 덮인 형체를 끝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어머니에게 이끌려 나왔던 것, 사흘 뒤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함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가 설계한 거짓말이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의 어머니라면
민주는 깍지 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조여쥐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몇 초간 그 두 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표정을 지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만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녁 본가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민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어느 선을 넘으면 오히려 차가워진다는 것을 민주는 이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박순자는 본가 거실에서 선불 전화기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최철규가 받았습니다. 오늘 충청도 사업장 근처 시장통에서 민준이 어떤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하던데. 확인했어? 최철규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순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뭘 들고 있었어? 최철규가 대답했습니다. 반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박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반지. 그 단어 하나가 3년 전 기억과 연결되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최철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빛이 사라져가는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것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 찾아. 오늘 중으로. 그리고 그 천한 것이 아직 살아있는 거라면. 박순자는 말을 끊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신이 쌓아 올린 세계를 지키겠다는 차가운 의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이 처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민주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수가 안정을 찾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 앞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지나쳐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수액을 맞은 채 잠들어 있었고 서준은 침대 옆 의자에서 엄마 손을 잡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리를 죽여 다가가 잠든 아이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무릎에는 어제 시장통에서 뛰다 긁힌 상처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작은 반창고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민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박순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재벌가의 실권자로 군림하며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위협으로 입을 막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려면 빈틈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오수진을 불렀습니다. 법무팀장 오수진은 민준이 회장 자리에 오른 날부터 옆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짧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내 아내 사망 처리 당시 서류 전부 다시 들여다봐. 조용히. 오수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수진이 가져온 서류 뭉치 안에서 첫 번째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서명한 의사가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그 이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오수진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의사 면허 취소 상태입니다. 3년 전 그 직후에 취소됐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지수가 서준을 재우고 나서 처음으로 민준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지수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직후였어요.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혼자 삼켜온 것을 처음으로 내뱉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몰래 알려줬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걸 봤다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려줬어요. 저는 수술 봉합도 채 안 된 상태로 병원을 나왔어요. 새벽이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갔어요. 지수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앞에 서준이 있었어요. 포대기에 쌓인 채로요. 민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연락하면 당신도 위험해지고 서준이도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으로 있기로 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몰랐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다만 너무 무서웠어요. 매일이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복 차림으로 새벽 거리를 달렸을 지수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수술 자국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오직 아이를 되찾겠다는 하나의 본능만으로 달렸을 그 발걸음이, 그리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미움이 아니라 공포였다는 것이.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꺼풀 안쪽에서 차올랐습니다. 꾹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민준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에 경호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회장님, 병원 주차장에 낯선 차 2대가 아까부터 서 있습니다. 번호판 조회안이 박순자 여사 측 인물 명의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민주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2시간쯤 됩니다. 민주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와 서준이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의 손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3초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호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둘 빼내야 해. 아무도 모르게. 민주는 그날 밤 자정을 넘겨 지수와 서준을 병원에서 빼냈습니다. 민간 구급차로 위장한 차량에 태워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안전가옥은 민준이 2년 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해둔 곳이었습니다. 등기부에는 페이퍼 컴퍼니 이름만 올라가 있었고 이 장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민준과 경호팀장 단 2명뿐이었습니다. 지수와 서준이 안전가옥에 자리를 잡은 다음 날 새벽부터 민준은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철규였습니다. 3년 전 사건의 실행자, 박순자의 지시를 직접 수행한 사람. 그가 어디에 있는지 경호팀을 풀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최철규는 여전히 그룹 전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그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박순자의 눈이 닿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경호팀장을 통해 최철규에게 쪽지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장소와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3년 전 일 알고 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창고였습니다. 최철규가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민준은 테이블 위에 소형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최철규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 턱 끝에 맺혔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것이 터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가 나오자 나머지가 쏟아졌습니다. 박순자 여사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출산 직후 병원에서 아이를 빼내오라고요. 한지수 씨가 마취해서 깨어나기도 전에 신생아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막으려 했지만 협박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여사님 지시대로 처리하려 했는데 최철규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씨가 새벽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보육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사님께는 처리했다고만 보고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여사님이 섭외한 의사가 작성했습니다. 납골당 6g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여사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철규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철규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죄는 나중에 묻겠다. 지금은 한 가지만 기억해. 입을 열면 살고 도망치면 죽는다. 창고를 나온 민주는 차 뒷좌석에 올라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퍼즐의 가장 큰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오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룹 핵심 장부 원본 확보해. 선대 회장 금고에 있어. 번호는 내가 알려줄게. 이틀 뒤 오수진이 가져온 장부에서 두 번째 칼날이 나왔습니다. 박순자 명의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을 경유해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년간 이어진 비자금 세탁 내역이었습니다. 금액을 합산하자 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민주는 장부의 핵심 페이지를 복사한 뒤 암호화해서 금융감독원 익명 제보 시스템에 업로드했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이 뜨자 민주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칼을 가는 사이 박순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자의 측근이 안전가옥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민준이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목록을 뒤진 끝에 서울 외곽산자락에 단독주택 한 채가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보고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 눈에는 인간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흔적도 없이 해 밤에 불질러 측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여자 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역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운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3명이 산자락을 내려왔습니다. 안전가옥 외벽을 따라 돌며 출입문과 창문 틀에 무언가를 덧댔습니다. 그리고 외벽 가장자리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에 퍼졌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라이터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산길 굽이 어둠 속에 불을 끈 채 서 있는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렌즈는 안전가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불꽃이 휘발유 위에 옮겨 붙으며 화염이 치솟는 순간 카메라의 녹화 표시등이 붉게 빛났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차 유리창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그 빛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불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